농민 중에 성공한 농민들을 보면요. 예.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양반 농민 맞아? 그런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직도 고추 따는 수확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 손으로 따야 되는 거거든요. 혁신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혁신적인 농업 기술, 농업 정책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지식에 연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에 관련된 혁신적인 우리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플러스, 미래의 농업 경쟁력을 좌우할 혁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의 민승규 석좌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지난번에도 교수님 덕분에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걸 많이 배웠는데요. 오늘은 더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농가 소득, 사실 다른 분야도 물가 상승만큼 뭐 그 이상으로 소득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농업은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는 미래 농업, 네. 첨단 농업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농업 현장 얘기를 좀 얘기하고 그 혁신 사례 얘기할 텐데요. 흔히들 우리가 농가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도시 근로자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예. 해보니까 85년도, 90년 이전까지는 오히려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을 상회했습니다. 오히려요. 네. 근데 이제 90년에 들어와서 역전이 되면서요. 네. 지금의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혹시 구체적인 금액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그 근로자 소득은 연간 한 8,4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예. 농가 소득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60% 수준인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농가의 농부들은 농업이 이제 주로 전업일 텐데요. 그렇겠죠. 그 농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농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 소득 안에는 농업소득이 있고 예. 농업 외 소득이 있고 뭐 이전 소득이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농민들이 농업만 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30년간 이게 1,000만 원 정도로 수준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고요. 아니 농민들이 얻는 농가 소득은 5천만 원인데 네. 본인들의 본업에 해당되는 농업에서 네. 그 5천만 원 중 벌어들인 소득은 1,0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예. 1,000만 원을 하회한 94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예. 근데 쭉 이렇게 1,000만 원대로 정체되다가 22년도에는 1,000만 원을 밑으로 내려간 거죠. 예. 이 소득이 명목소득입니다. 이게 실제로 환산하면 더 떨어진다고 되겠죠. 물가도 고려 안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간 그 농가들의 그 농민들이 농업으로 벌인 소득은 1,000만 원대로 계속 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이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농업 농촌의 어려운 점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요즘에 뭐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얘기도 그 상당 지역이 농촌 지역이란 말이죠. 여기 이제 농업 소득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 이게 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숫자가 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네. 이렇게 된 원인들이 뭐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 예. 제일 큰 게 과거에 이제 농업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예. WTO가 출범하면서 농업도 이제 개방의 대상이 된 거죠. 수익 개방의 여파로 싼 해외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경쟁력을 이제 키우기 어려웠던 거죠. 그게 예. 1차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개방 농정으로 인해서 정부도 막대한 투자를 농업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투자의 그 정책을 보면 부실도 많았고 비효율이 많았다. 예. 특히 효과성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느냐? 부정적인 의견가 많죠. 네. 또 하나가 사실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개방이라는 것은 뭐 막을 수가 없는 예.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의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의 어떤 게임의 법칙이 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 농업이 과거엔 온실이었다면 이제 밀림으로 나왔다. 네. 그렇다 그러면 농업계 스스로도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 가지 요인이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지 못하는 네. 그 요인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우리 농업이 과거에는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세계적인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동차, 휴대폰을 외국에 쉽게 파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양보도 해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온실 같은 곳에서 잘 인큐베이팅 하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환경이 변화돼서 정글로 나왔다.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예. 특히 이제 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네. 반성을 해보면 이제 뭐 정부 정책에 반성할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R&D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교수님도 같이 해당될 겁니다. 예, 예. 뭐냐면 우리가 연구자들이 보면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 할 수 있는 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꼭 필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요. 꼭 필요한 연구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연구, 하고 싶은 연구가 되면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한 괴리가 많은 거죠. 그게 사실은 적지 않죠. 무게 중심이 꼭 필요한 연구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예. 한 단적으로 보면 고추 농사에 가보면 네.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네. 벌레도 많고요. 이 특히 고령화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노동이 될 텐데 아직도 고추 따는 수확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다 손으로 따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농가 현실에 필요한 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연구자들이 좀 반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앞으로의 R&D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연구가 뭐지? 이런 걸 찾아서 네. 할 수 있는 그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실 뭐 저희 그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기가 익숙하고 친숙한 거에 그 계속 집착하기 네. 쉬운데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걸 그 억지로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시장성이 있거나 그걸 성공하면 적지 않은 어떤 수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혹여나 민간이나 또는 어느 학자분이 고추 관련한 그 수학기나 이런 걸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그런 환경도 요인 아닐까요? 좋은 말씀인데 국내만의 그런 기계를 만든다 해서 국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유명한 UCLA에 있는 한국계 로봇 박사님을 만났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시장은 국내 시장만 봐서는 안 된다. 똑같은 고추 수확기를 따더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그런 혁신 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혁신이라고 하면 교수님 이거는 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혁신적인 농업 기술, 이런 농업 정책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지식에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은 그렇죠. 과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에 필요한 것은 이런 미래에 관련된 혁신적인 우리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참 그런 우리 농업이 참 이런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중요도에 비해서 더 마음이 아픈데요. 예.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한테. 네. 감히 질문을 드리자 그러면 네. 교수님 농업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확실히 느낀 게요. 네. 사실 국내만 있었을 때는 워낙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IT 뭐 다른 산업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네.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면 선진국이 되려면 무조건 농업 강국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유명한 그 쿠즈네츠 교수이죠. 예.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개발 그 후진국이 개도국까지 올라갈 때는 농업 필요 없지만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갈 때 보면 반드시 농업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차원인데요. 제가 아까 농업이 소중하다고 질문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20몇 년 전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소중하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서울의 유명 백화점 앞에서 그 쇼핑을 하고 나오시는 20몇 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네네. 명함을 드리고 저 누구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이 농업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으면 전원이 다 예. 정말 농업은 소중하다. 네. 더 발전돼야 된다. 그중에 또 기억나는 분은 농자 천하 지대본 얘기하면서 네. 농업은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다 여성분들이니까 어머니 혹시 사랑하는 따님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농업인데 사랑하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몇 번 전원이 그러면서 네. 그거는 곤란하지요. 네. 아마 그게 당시의 농업의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 보면 그 김용택 시인이라고 섬진강 시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쓴 산문집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가 나와요. 예. 그 시 제목이 초나 울지마 하는 시입니다. 그 촌이라고 하면 농촌할 때 촌이 네, 되겠죠. 제가 수천 번을 읽어서 다 외웠습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촌은 쓸쓸하다. 그러면 촌은 운다. 마지막이 초나 울지마 하는 시였어요. 야, 그 친구도 참 네. 문학적인 그 당시 소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제가 농업 얘기를 할 때, 네. 농업의 현주소 얘기할 때 어떠한 수치나 어떠한 그림보다 예. 요 시 한 편이 더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것을 10년 가까이 읽다 보니까 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언제까지 초나 울지마 해야 되겠냐. 네네. 그래서 제가 저자 허락 없이 예. 시를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촌이 웃는다. 웃는다. 사람들이 다들 촌으로 돌아오니까 촌은 외롭지 않다. 그러면 촌은 행복하다. 네. 촌이 웃는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예. 또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농업, 농촌의 모습은 초나 울지마가 아니라 촌이 웃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진심으로 소중한 농업, 예. 중요한 농업이 되려 그러면 또 지속 가능한 농업,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농업이 된다 그러면 농업으로 성공하고 네. 존경받는 사람이 나와야 네. 그래야 농업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네. 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진정한 농업이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런 네. 식으로 지금 앞으로 농업 정책이나 농업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참 울림도 있고 이 농업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관심의 대상에서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농촌 부분 또는 농업 부분의 혁신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워낙 또 해야 될 게 많겠지만 우리 볼링에서 그 킹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걸 쓰러뜨리면 나머지가 그래도 순차적으로 좀 전개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파트가 어디에 있으세요? 저는 그 볼링의 킹핀처럼 네. 우리가 농업의 어떤 경쟁력을 만든다, 네. 그 아름다운 농촌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농민을 만들어내는 결국 사람의 문제가 가장 예. 중요하고요. 저는 한국 농업의 에너지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민들이 왜 농사를 짓는지 아십니까? 그런 궁극적이고 본원적인 질문은 생각 안 해봤는데. 굉장히 심플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돈 벌려고 예. 농사 짓는 예, 예. 거예요. 뭐 세계 식량벌 농사 진다? 그거는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돈 벌려고 농사 짓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농민들한테 새로운 농업 교육을 통해서 야, 시장이 이런 거구나, 전략이 이런 거구나, 마케팅이 이런 거구나, 또 진짜 그 농사를 잘 짓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교육이 필요할 텐데 네. 한국도 농업 교육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성과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과거에 뭐 새마을운동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농업 교육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농업 교육은 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대부분이 다 무료 교육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야,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90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농촌 봉사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3년 정도. 경기도 그 당시는 화성군이었는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농촌 지역에는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됐어요. 예. 이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큰 사회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기증한과 동시에 농민들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농민들 모셔서 매주 토요일마다 갔습니다. 네.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예. 매주 토요일마다 회사 끝나면 야, 가서 이렇게 예. 봉사활동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거죠. 한 농민인데 정말 하나를 알려드리면 예. 10개 이상을 아시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되니까 친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의 이제 가정사를 알게 되고 옛날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한 분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예.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이 양반은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거죠. 아. 그 농사 짓는 분인데 교육을 시켜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직은 원석이지만 예. 다투면 다이아몬드가 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들 서러움을 보면서 예. 야, 농촌 지역에 저런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보호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많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전국을 돌았습니다. 예.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보호물이 될 만한 농업인들 한번 찾아보자. 찾아봤는데 한 80명분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도전 정신, 그 당시 마침 벤처가 붐이 막 일었습니다. 그 DJ 정부 때였죠. 대덕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죠. 거기에 이제 아는 벤처 기업가들이 있어서 우리 한번 농민들과 벤처 기업가들이 만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농업과 벤처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대전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십 명의 우리 농업인들이 오시고 벤처 기업가들과 세미나도 하고 그들의 사무실도 이렇게 쭉 구경했었는데 저녁 때였어요. 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여러 명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저희가 오늘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벤처 기업가라고 해서 멋진 사무실에서 멋지게 일하는 줄 알았대요. 사무실 가보니까 거기서 컴퓨터 몇 대 놓고 밤을 새면서 일하더라는 거죠. 네. 근데 본인들의 농장을 보니까 그래도 한 3,000평, 4,000평 있고 예. 오히려 야, 우리도 뭔가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경영이 뭔지 전략이 뭔지를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운 얘기잖아요. 예. 농 스스로 그런 얘기 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육은 좋은데 정부한테 지원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비용을 내십시오. 큰 돈은 아닐 겁니다. 강의실을 빌리고 이런 거니까. 그랬더니 급하신 분이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충남 금산이 되겠죠. 예. 거기에 시골의 작은 농민학교가 2001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 뜻깊은 활동도 하신 걸 저도 몰랐는데 그러면 교수님 같은 어떤 뜻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농민학교를 민간 영역에서 만든 거는 저도 사례를 많이 못 봤거든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한 교육 아니면 준 예비 농민이 될 사람들에게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은 대학 말고는 어디서 주로 하나요? 그 각 도에 보면 예. 농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알죠. 그다음에 예. 또 시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정부 차원의 뭐 귀농교육이나 농민의 교육 이런 것들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네. 그건 주로 이제 대부분이 기술 위주의 교육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요 농업대학, 시골학교 농업대학은 주로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전략, 경영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곳이고 이것은 정부와 관계없이 농민들 스스로 교육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지금 농업대학에서는 졸업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몇 명이나 나왔나요? 지금까지 졸업생이 한 3,400여 명 되는데요. 조금 자랑을 하면 예. 뭐 자랑이랄 건 없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식품 명인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기술 명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명인, 뭐 배 명인, 포도 명인, 딸기 명인, 한우 명인, 뭐 양돈 명인들 이런 명인들과 식품 명인들 이런 분들의 한 3분의 1이 요 벤처농업대학 출신들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전국에 200만 농민이라고 하는데 요 졸업생은 3,000명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그 많은 농업인 나오는 거를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제가 벌써 한 4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농업 교육이라는 것은 핵심이 결국 이 학교를 만든 이유는 우리 농업인들도 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조직을 보면 어떤 분야든 간에 변화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뭐 5%밖에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뭔가 변화를 선도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선구자의 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되겠다 예.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하나 교훈을 얻은 게 교육의 목표는요. 서로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는 거더라고요. 예. 아까 요 농민학교에서 많은 명인들이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농민들이 와서 명인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근데 강사로 이 명인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막 설레고 새로운 꿈을 꾼대요. 나도 한번 저 분야의 명인이 돼보자. 네. 그때부터 혁신이 시작되기 예, 하는 예.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꽤 많은 이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저는 교수님이 그렇게 뜻있는 일을 뒤에서 하시는지를 전혀 몰랐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각 도별로 그 지역의 대표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가르쳐 주는 곳이 농업기술원이라는 걸 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벤처농업대학에서는 주로 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디슨이 얘기한 건데요. 예.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을 이루어진다. 저도 이 얘기를 중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그때 제가 잘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1%의 영감보다 99%가 더 중요하다고 배운 것 같아요. 예. 아마 교수님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제가 에디슨 책을 봤거든요. 예. 잘못된 거더라고요. 아마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노력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고요. 모르는 것을 무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식과 무식에 묘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우리 진행하시는 박 교수님은 교수님이고 박사님이니까 아마 모르는 게 없을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는 예.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예.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백치다. 그분은 아는 것도 없지만 모르는 것도 없는 거죠. 무언가를 모르는지 알려면 알아야 된다 그 얘기네요. 네, 그러면 네. 조금 지식이 생기면 예를 들면 농업을 말씀드려서 쌀 병충해에 대한 지식이 조금 생겼다. 예. 그러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야, 병충해는 왜 생기는 거지?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데 이때 모르는 게 뭐냐? 바로 호기심입니다. 예. 왜 그러지 하는 거죠. 예. 이 호기심이 한 단계 더 발전되면 그때 비로소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농민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지식과 더불어서 호기심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러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동안의 수업 과정 끝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1%의 영감을 찾아야 된다. 예. 그 영감이 본인의 목표, 즉 꿈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99%가 아니라 2%의 노력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사례들이 이제 여기저기 지금 퍼지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농업의 어떤 그 경쟁력의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사실 저도요, 몇 해 전에 그 농업 관련한 지능 정책 만들고 그런 터전 만드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좀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할 때 많은 이제 예산 신청하려면 저희가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저한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이 참 안타깝게도 좀 고령층에 훨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그분들은 이제는 일정 부분 자연적인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혁신 또 새로운 걸 배운다 이런 것과는 괴리감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뭔가 이렇게 혁신성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찾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처음에 예. 농업 교육, 농민 교육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요. 물론 연세가 드셔서 고령자분들한테 혁신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예. 그렇지만 그런 거 아십니까? 미국의 농민들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농업은요.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예. 좀 짬밥이 있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노하우가 있어야 노하우가 된다.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 농업이 고령자가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게 치명적인 약점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접목이 되면서요. 예. 농민들 입장에서 나이가 들면 의사결정이 좀 서투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인공지능 기술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 슈즈죠. 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힘든 게 농작업할 때 앉았다 그렇죠. 일어섰다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70대 노인들이 입으시면 50대처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최첨단 이런 과학 기술이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네. 그러면 고령화 농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뭘 하셨나요? 어느 심포지엄에 나오셔가지고 농업의 그 첨단 그 4차 산업 기술이 되겠죠. 뭐 예. AI로 뭉뚱이 설명드리면 이 4차 산업에 AI 기술이 결합됐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바로 농업이다. 왜냐하면 AI 등장으로 농사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면서 장소와 육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농사꾼의 시대가 온다. 네. 그런 시대에 한국 농업이 빨리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고령화 문제라든지 규모가 작은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이 잘 조금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거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어떤 기계의 도움이라든가 인공지능의 도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농업의 혁신성을 배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단순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외국도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농민들이 직접 외국인들은 그럼 외국에서 배우나요? 인공지능이나 기술 기반한 농협이라든가 기계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개량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농민들은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네. 수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나 R&D 방향은 농민들한테 그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예. 농민들은 그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농업 교육입니다. 아, 그래서 예. 우리 선진국들을 보면 그런 선도 농가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정부가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 농업계에서도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돼야 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병아리가 알을 깨서 나오려면 네. 밖에서 엄마 닭이 한 쪽을 같이 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나 R&D 방향과 농민들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하려고 하는 방향이 서로 맞아야 이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부의 그런 혁신적인 노력과 네. 농업계 내부 농민들이 되겠죠. 변화하려고 하는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혁신성이 자연적으로 배양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고민이 현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은 국가에서 안전하게 또 안락하게 관리해 준다. 이런 산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영역이 공공 부분이나 준 공공 부분에서 전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한번 여기서 해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배양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그런 민간의 활성화를 억지로 누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뭐냐면 예. 그 대표적인 예로요. 농업계의 농민 중에 성공한 농민들을 보면요. 예.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되겠지만 네. 야, 저 양반 농민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농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예. 존경해주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네. 그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농업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영역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누구한테 의존하기 시작하면 유지는 될지 모르지만 그걸 뛰어넘기는 쉽지가 않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민간 차원에서의 이런 성공 사례, 혁신적인 사례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농업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민간 차원에서 좀 노력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민간이 이렇게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 영역이 조금 역할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농업 경쟁력과 농촌의 현장을 봤었을 때 만약에 정부가 관리하는 부분마저도 희석돼 버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붕괴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뭐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방향성이 되겠죠. 네,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농촌 내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민들이 최첨단 과학 기술을 그 시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현장에 그 필요한 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좀 더 들어보면 그게 농민을 위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조직을 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쪽에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많은 듣는 분들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대표적인 농가에서 일어나는 혁신 사례들 이거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예. 굉장히 많은데요.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경남 거창에 가면 딸기 대통령이 있습니다. 딸기 대통령이요. 와, 뭔가 예. 분홍 느낌 막 나는데요. 이분은 딸기 명인인과 동시에 예. 또 우리 농식품부가 하는 딸기 마이스터 교육이 있는데 예. 그 시험을 몇 번 봐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인에다가 마이스터에다가 마이스터까지. 또 신지식인까지 됐어요. 예. 우리 농업계에서는 그랜드슬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분이 딸기 분야의 그랜드슬럼을 작성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처음에는 딸기로 시작해서 예. 지금은 스마트 딸기 농장인데요. 딸기가 2단으로 된 스마트 네. 팜을 만들어서 수확량을 늘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은 딸기 체험 농장 아. 또 가공 잼이라든지 예. 과자를 만들고요.
더 놀라운 거는 따님을 농가대학에 보내서 네. 딸이 그 후계 농업을 잇고 있는데요. 야. 이분의 혁신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본인의 걸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딸기를 하고 싶어하는 농가들, 귀농자들한테 또 생산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의 제자만 전국에 3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딸기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면 그 제자들만 와도 300명이 오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딸기의 혁신적인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농민들이 전국에 꽤 많이 계신 거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이 어렵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죠, 교수님. 우루과이 라운드 때 예. WTO 때 많은 전문기관이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한국의 농업은 이제 사양길로 들어갈 거다. 예, 그랬죠. 그렇죠? 또 우리가 2001년도에 쇠고기 시장 개방할 때 예. 한국의 이제 한우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을 거다. 근데 저는 우리 농업인의 위대함을 어디서 보냐면 예. 2001년도 쇠고기 시장 개방이 됐을 때 앞에서는 개방 반대를 했죠. 네. 저도 같이 했었으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 농가들은 뒤에서 배수진을 친 겁니다. 개방이란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또 정부도 많이 도와줬죠. 미국과 일본에 가서 일본의 와규는 어떻게 생산하고 있지? 또 미국의 고급 고기는 어떻게 생산하고 있지? 당시에는요. 지금 한우 보면 마블링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는 마블링 된 소고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소고기 살덩어리였죠. 예. 근데 마블링을 배워오고요. 한우라는 얘기도 없었죠. 그래서 한우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한우가 독자의 브랜드가 되는 예, 거죠. 그랬죠. 예. 그다음에 한이후 FTA 할 때도 한국의 복숭아나 포도나 다 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스스로 또 경쟁력을 키워간 거거든요. 예. 그게 한국 농업의 저는 저력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이런 혁신적인 선도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가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의구심의 하나 해답이 될 것 같은데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어떤 농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가보면 첫 번째 일단 농업 경쟁력의 큰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더라고요. 네. 전 세계적인 바이어들에게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 상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영세하게 작은 규모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딸기 농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농법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선택한 품종을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해야 될지 교류 협력을 하는 형제 농업 법인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데와 300개 이상이 같이 재배하면 이제는 국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딸기는 동남아로 수출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벌크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사과를 말씀드릴게요. 사과예요. 이것도 재밌는 사례입니다. 혁신적인 사례인데요. 보통 사과는 나무 하나를 보면 우리가 원취형 재배라고 해서 예. 한 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리는 거죠. 네. 뭐 안에도 열리고 밖에도 열리니까 그러니까 사과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예. 고령농가 입장에서 위험하죠. 또 약 치는 것도 저 안에까지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이 포항에 태산농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서상옥 씨라는 그 대표인데 해외 벤치마킹을 막 간 거예요. 갔더니 원취형 재배가 아니라 다축형 재배라고 해서요. 네. 우리 촛대 모양으로 예. 촛대를 보면 이렇게 Y자로 켜서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과나무를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옆에만 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교화도 쉽고 아. 사과 약 치는 것도 쉽고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예. 그래서 수확량이 막 늘어나는 건데요. 이 성공 사례 하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과 농가들이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이런 하나의 혁신 사례가 하나의 점이 이제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존 사과 재배의 한계에 도달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 네. 혁신적인 사례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진짜 좀 재밌기도 하지만 마음도 아프네요. 그런 농업에 대한 혁신성을 앞서 말씀 주신 게 우리나라 농업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참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국가 차원에서 사실 국비로 뭔가 다 배운 다음에 다시 우리 농가들에게 전수해 주면 훨씬 더 그 기관들이 효용성을 인정받을 텐데 어떻게 개인이 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배운 다음에 아까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사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부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점점 사과를 재배하기에는 이제 기후 환경이 맞지 않아지는 대표적인 지역인 것 같아요. 우리 온난화로 인해서 사과를 이제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상황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포항이니까 경북이겠죠. 경북 지역의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선 이제 경북의 변화된 기후 환경에 맞는 작목들을 선정해서 그거를 변화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실제 농업기술원에서 아직까지 도별로 가르쳐 주는 대표적인 작목들은 20년, 30년 전에 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바꿀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이런 그 경북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전남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온난화 기후가 되면서 그런 쪽에 그 노하우를 습득해서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다른 분야도 한번 여쭤볼까요? 양돈 농가는 어떻습니까? 양돈 농가인데요. 제가 양돈 농가 전국에 한 5천 농가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양돈 마이스터라고 하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양돈 농가가 되겠죠. 네. 한국에 한 12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8명이 제 제자입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보통 교수님 좀 농담을 하면 고기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요?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아, 고기서 고기다.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고기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농담도 있는데 고기를 다 좋아하는데 예. 우리가 명절 때 고기 선물 받으면 예. 좋아합니다. 그럼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 댁 옆에 축산 농가가 들어온다. 가장 혐오 시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인식해서 김문조씨라는 네. 그 거창에 있는 양돈 농가인데요. 그 양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냄새 문제가 심각하고 네. 처음으로 동물복지 농장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이분은 이런 거죠. 그 농장 이름도 더불어 행복한 농장입니다. 예. 사람과 가축이 같이? 더불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가축이 행복한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2010년도인가요? 구제역이 막 전국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막 가축들을 우리 그 땅에 묻는 걸 보고 쇼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내가 동물 복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동물 복지 사육 방식으로 동물 그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 환경이 깨끗하고 예. 냄새가 안 나고 예.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요. 돼지 놀이터가 있고 와. 샤워장이 있고 이런 거죠. 예. 그 돼지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게 하자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 얘기가 이런 혁신적인 걸 하면서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예. 한국의 양돈 기술과 네덜란드 양돈 기술을 비교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엄마 돼지가 1년에 한 2번 정도 새끼를 낳거든요. 예. 그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우리가 MSY라고 합니다. 저 M이라고 해서 마켓을 얘기하고요. 네. S는 엄마 돼지를 얘기하고 예. Y는 이어 연을 얘기하거든요. 1년에 엄마 돼지가 시장에 출하하는 양인데 네. 한국은 20마리가 안 됩니다. 17, 18마리 정도가 되는 거죠. 예. 네덜란드는 27, 8마리가 돼요. 오. 우리보다 10마리 이상을 더 예. 많이 출하하는 거죠. 예.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돼지들은 사료를 더 많이 먹입니다. 얘들은 덜 먹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 출하되는 돼지 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에 그만큼 격차가 있는 거죠. 그 근원이 뭐예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비록 마이스터지만 예. 그 마이스터 분들을 7명, 8명 모아놓고 예. 우리보다 더 잘하는 네덜란드에 가서 배우자. 예. 근데 우리가 매번 네덜란드에 가서 배우는데 돈이 뭐 1,000만 원씩 들죠. 그렇죠. 한 일주일 보고 나면 견학 수준이지 그 노하우를 못 배운다. 그럼요. 저한테 오신 거예요. 네덜란드의 이런 첨단 노하우를 우리 화상으로 합시다. 그 제가 네덜란드 와게닝대에다 부탁을 했어요. 네. 거기 돼지 전문 박사가 있어서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화상으로 네덜란드 최고의 농장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4시간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혁신적인 모델이니까 네덜란드 와게닝 대학이라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야, 모델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는 수료장을 와게닝 대학 이름으로 줍니다. 와, 그게 가능해졌어요? 네. 와. 그래가지고 야, 이런 한 사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예. 그래서 요번에 그 양돈 마이스터 분들이 실제로 그 농장 네덜란드에 갔더니 그 MSY 예. 1년에 출하하는 두수가 38도 39도입니다. 어. 최고의
거기에 한 3, 4일 가기로 했습니다. 예. 가서 그들의 노하우를 습득해서 한국 양돈 농가들한테 한번 전파해 보자는 거죠. 이런 예. 혁신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런 양돈 농가, 한우 농가들이 한우 농가도 같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재밌는 걸 하는 게 교육의 효과인데 이제는 기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갈비를 예를 들게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테이블 옆에서 구워주는 거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스테이크도 주방에서 해오죠. 해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만 옆에서 예.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많은 시장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놀라운 게요. 고기 굽는 그 아주머니들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여러 명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뭐가 제일 싫으세요? 그랬더니요. 본인한테 부를 때 이모, 언니, 삼촌, 자기는 왜 직업이란 이름이 없지? 아. 식당에 그 주방에 있는 분 셰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홀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한테는 그냥 이모, 언니라고 부르는 거죠. 예. 굽는 거 그릴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릴러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4월 달에 공동 경기도가 되겠죠. 처음으로 그릴 마스터 대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고기 굽는 분들을 모셔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릴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초급은 주니어 그릴러, 예. 중급은 시니어 그릴러, 예. 최고가 되면 그릴 마스터가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경기도 하는데 이때 김동연 지사가 나와서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식당에 고기 굽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그릴러가 되는 거다. 새로운 창직이 되는 거죠. 예. 이 창직을 만들어 위해서 축산 쪽 돼지고기나 한우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서울의 벽제갈비인가요? 네. 그 그릴 마스터 대회가 있어 제가 갔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벽제갈비의 그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매번 그릴러 대회를 하는데 네. 그 수상자 소감인데요. 네. 자기가 고기 굽은 지 15년이 됐는데 그릴 마스터가 되신 거죠. 네. 가슴이 설레고 15년 동안의 그런 고생들이 싹 사라지는 것 같다. 그릴 마스터가 되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 자기만의 가위, 아. 자기만의 찌개를 만들고 새로운 패션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농가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릴 마스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농업부분도 워낙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우리 민승규 교수님께 다 여쭤보지도 못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만의 농업 경쟁력을 만드는 방법, 요거만은 꼭 기억하자. 한 30초로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김구 선생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백범일지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걸 내가 원하는 농업을 바꾸고 싶은데요. 뭐로 나왔냐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예.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거든요. 한국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농업이 세계에서 월드 베스트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올리완의 한국 농업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농업, 아름다운 농촌이 되길 원하는 거죠. 네. 그때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네.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다양한 네트워크. 예. 두 번째가 농가 스스로 오픈마인드가 돼야 돼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예.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스몰입니다.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 마지막이 문자입니다. 문이 문자인데요.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자. 그걸 적어보면 연계 소문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 소문 전략이 한국 농업에 필요한 거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참 뒤에서 이렇게 뜻있는 일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한국 농업에 대한 경쟁력 아직 우리 포기할 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민승규 세종대학교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